이번 시간 자유로운 나머지 4장과 5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그럼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안내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해 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밀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로지 개인에게만 관계된 일의 결정권은 그 자신에게 있으며 반면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제재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제4장에서 밀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개인이든 사회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의존자의 경우를 본다면 그가 도덕적 법적으로 명백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그를 법이나 여론을 통해 단죄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사회가 취해야 할 올바른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밀은 일반적인 관습이나 법률, 신앙을 통해 사회가 범하기 쉬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들을 들어 사회가 관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통제나 구속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밀은 어떤 사회가 지닌 보편적 관습인 종교적 금기 사항이나 안식일 준수, 금주법, 모르면 그에 대한 탄압 등을 예로 들면서 생각이나 신앙의 차이를 이유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적한다. 사회나 여론이 흠이 범하기 쉬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장을 읽어보도록 하자. 첫 단락, 개인에게만 관계된 일의 결정권은 그 자신에게 있다.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주장의 정당한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 생활 중에서 어느 정도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가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개인과 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측면은 개인에게 속해야 하고 사회와 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측면은 사회에 속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혜택에 대해 당연히 보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타인과 관련되는 행동에서는 일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상호간의 이해관계, 명확한 법률 조항 및 묵시적인 이해에 의해 권리로 여겨지는 특정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사회나 그 구성원을 해악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과 희생 중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한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삶이나 행위에 별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는 한 타인의 성공이나 복지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기적인 무관심의 하나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 이론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심 없는 노력은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은 서로 도와가면서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나쁜 것을 피한다. 그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매한 것보다는 현명한 것, 대상과 사상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보다는 그것들을 북돋우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서로를 계속 자극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미 성년이 된 다른 사람에게 그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의 판단을 도와주려고 배려할 수 있고 그의 의지를 강화시키고자 권고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자신이 최후의 결정권자인 것이다. 타인의 충고와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강제로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과 비교해 본다면 훨씬 적다. 두 번째 단락, 개인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그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바보로 생각하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판단하거나 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는 사람들의 이러한 판단과 감정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판단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하는 것은 그가 받을 달갑지 않은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공손함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행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무례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지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권리는 그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만일 그의 태도나 대화가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전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타인을 거짓으로 대하거나 배신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대한 경우 이 행위들은 도덕적 비난과 더불어 도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의 차이는 다만 명목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서 그가 우리를 불쾌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에서 그가 우리를 불쾌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 및 행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만일 그가 우리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고 그에게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를 멀리함으로써 그가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거나 치를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일 그가 처신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들어 우리가 그의 인생을 더욱더 망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에게 제재를 가하려 하기보다는 그가 한 행동이 그에게 가져다 준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선의로 간섭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정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 최선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제재의 차이. 어떻게 한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적어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만 해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개인이 자신의 악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나쁜 신뢰를 보인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그의 그런 행위를 보거나 알게 됨으로써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규제해야 한다. 만일 어린이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면 사회는 성인이지만 자제력을 상실한 사람을 같은 이유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도박, 음주, 무절제, 태만 등이 법으로 금지된 대부분의 다른 행동만큼이나 행복에 해를 끼친다면 이것 또한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만일 한 사람이 무절제한 낭비벽 때문에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가족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그들을 부양하고 교육시킬 수 없다면 그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그를 처벌하는 것도 정당하다. 하지만 그 처벌은 가족이나 채권자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이지 낭비백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인이나 경찰이 근무 중에 술에 취하면 처벌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개인이나 공중에 대한 명백한 손해 또는 손해를 끼칠 뚜렷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그것은 그 자신의 자유에서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공중에 대한 의무를 팽개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제외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뚜렷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 행동으로 한 사람이 사회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불편은 인간의 자유라는 더 큰 선을 위해 사회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단락,
개인적 행위에 간섭하는 공중의 오류 가능성. 여기서 공중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공중이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중이 간섭할 경우 그 간섭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론, 즉 절대적 다수의 의견이 사회적 도덕이나 타인에 대한 의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옳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 공중은 자신들의 이익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이 허용될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할 것을 사회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오직 개인과 관계되는 행동 문제와 관련해 법률로서 소수에게 강요되는 경우에는 옳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여론이 의미하는 바는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중은 대단히 무관심한 태도로 자신들이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쾌락이나 편의를 무시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신들에 대한 해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감정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의 행위에 간섭할 때 공중은 자신과 달리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범죄라는 것 외에 거의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공중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도덕적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을 부당하게 포장한 사례는 아주 많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중의 오류 사례 하나, 종교. 첫 번째 예로 자신과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준수사항, 특히 종교적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소한 예를 들면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다른 어떤 신조나 관행보다도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술 또한 이슬람에서는 금지되어 있고 모든 이슬람 교도가 음주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경멸하지는 않는다. 그에 반해 불결한 동물인 돼지고기의 살코기에 대한 혐오감은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본능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불결하다는 생각이 감정 속에 한번 깊숙이 뿌리내리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난다. 힌두 교도들에게서 돼지고기는 그러한 본능적인 반감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예로 많은 에스파냐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초월자를 숭배하는 것을 지독한 불경이며 최고의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주장 중에서 신에 대한 불경이라는 이유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박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옳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릇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될 경우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붕괴할 원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중의 오류 사례 두 번째, 제도.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생각해보자.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수립된, 즉 사회와 정부 모두가 가장 민주적인 나라인 미국에서 자신들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상당히 효과적인 사치금지법을 만들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고소득을 가진 사람이 대중의 비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소비할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장이 비록 현실을 설명하는데 매우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의 민주적인 감정이 개인의 소득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의 문제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생각과 결합될 경우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결과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을 통해 얻지 않은 소득이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파렴치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이미 현 시대에는 실제로 사적인 생활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다. 대중은 자신들이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법률로서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가 별로 해롭지 않다고 인정하는 많은 것까지 금지시킬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가졌다는 주장까지 하기 때문이다. 술버릇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법률의 규정으로 영국 식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발효성 음료를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발효주를 마시는 행위는 확실히 개인적인 행위와 습관에 관한 것이지만 발효주를 판매하는 것은 상거래며 상거래는 사회적인 행위다. 문제가 제기되는 침해 행위는 판매자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매자와 소비자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술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인이 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당한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또 다른 예는 안식일 준수법이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일주일의 하루를 보통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쉬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구속력을 갖는 일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유익한 관습이다. 그런데 이 관습은 근로계급과의 협정이 없으면 지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법률을 통해 특정한 날 대부분의 산업활동을 정지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도 이 관습을 지킨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는 개인이 이 관습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는 스스로 선택한 직업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수 사람들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여전히 일해야 하는 소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에 즐기는 오락을 금지하는 것, 일요일에 기차로 하는 여행을 금지하는 것, 박물관 개관을 반대하는 것. 이런 일들이 사회나 사회의 고위 관리 중 누군가가 신에 대한 죄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종교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한 사람의 의무라는 생각은 일찍이 자행되어 온 모든 종교적 박해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 미래 명쾌한 한마디가 있네요. 신에 대한 불효는 신이 심판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중의 오류 사례 세 번째, 모르몬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경시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로 모르몬교를 추가할 수 있다. 그 종교의 기이한 현상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영국의 언론들은 노골적인 언어 폭력을 가한다. 모르몬교의 교리 중에서 보통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부 다처제는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중국인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권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교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억제할 수 없는 증오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다처제의 피해자로 생각될 수 있는 여성이 스스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결혼 제도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나 관습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아내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는 여러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낫다고 여기도록 만든다. 나에게도 일부 다처제가 문명에 역행하는 제도로 보이지만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게 문명을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악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구실 삼아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정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선교사를 보내 그 제도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갑자기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자유론의 사상이 일상생활 속에 배어들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5장입니다. 원리의 적용. 제5장에서 밀은 앞에서 논의한 자유의 원리들을 토대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증명하려 한다. 여기서 밀은 스스로 가장 강조하는 자유의 원리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두 원리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독극물 제조와 판매, 수레 판매, 어린이 교육에 대한 공권력이나 부모의 정당한 역할과 그 한계 등에 대해 예를 제시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정부의 간섭에 대해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밀은 이 책의 결론으로 이상적인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우리는 이 마지막 주장을 보면서 미리 생각하는 자유와 국가라는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나친 공권력 개입과 개인의 자유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장을 읽도록 하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원리는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 사회가 정당하게 비난하거나 혐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충고하는 것, 그를 훈계하는 것, 그를 설득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의 행위를 회피하는 것 등뿐이지 그에게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둘째 원리는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회가 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은 그러한 처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사회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한 개인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는 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직업을 얻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서로 원하는 대상을 놓고 경쟁한 결과 상대방을 물리치고 그것을 쟁취한 사람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며 다른 사람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그들에게 패배와 좌절감을 안겨주면서 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때 사회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기나 폭력 등 사회 전체의 이익과 어긋나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그의 행위에 간섭할 필요를 느낀다. 두 번째 단락, 독극물 제조와 판매에 대한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상거래에 대한 사회의 간섭과 관계가 있는 문제 중에 본질적으로 자유와 관련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술의 제조와 판매 금지, 중국으로부터의 아편 수입 금지, 독극물 판매 제한 등과 같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간섭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다. 이러한 간섭이 비판받는 것은 상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중 독극물 판매는 새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한계의 문제다. 즉, 경찰이 범죄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즉, 정부의 예방적 기능은 처벌적 기능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남용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당하게 자유를 행사하다 보면 그중 일부는 어떤 형태의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살이나 살인을 하기 위해 독극물을 만들고 판매한다면 그것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용한 목적으로 독극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독극물이 지닌 위험한 특성을 표시하는 문구를 약에 붙이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선의로 독극물을 사려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 시간,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 수량, 구입 목적 등을 장부에 적어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보통 개인이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 법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령 나중에 또 술에 취한 것이 적발되면 그때는 처벌을 하고 나아가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술에 취하는 것이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태하다는 건 역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독재 정치가 아닌 한 법적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회가 강제적인 노동을 통해 그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다. 또 다른 예로 행위자 자신에게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많은 행동들이 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다면 미풍양속을 해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사회는 이러한 행동을 정당하게 금지시킬 수 있다. 옛날에도 바바리맨이 있었나 보죠? 세 번째 단락, 술 판매에 관한 공권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매매되는 모든 물품은 지나치게 사용될 수 있고 판매자는 그런 과소비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 하지만 이에 근거한 어떤 논의도 금주법을 옹호하지는 못한다. 독한 술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것의 판매를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술의 지나친 판매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술 판매상의 자유를 막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술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술 판매상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절제한 판매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판매상의 이익은 해악으로 보고 국가가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일정한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런 정당한 경우 외에 국가가 그들의 술 판매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가 행위자의 최선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한편으로는 허용하면서도 간접적으로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음주 비용을 인상하거나 판매 장소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술을 구입하기 힘들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면적인 금지와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가와 타인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한 쾌락을 선택하는 것과 자신의 소득을 처분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이 선택은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다. 네 번째 단락,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개인 자신에게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 말은 여러 개인이 모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오직 자신들에게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동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 또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호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그런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일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일 경우 그것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또한 계약이 자신에게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그것을 해지할 충분한 이유를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는 결코 법률이나 여론으로 강제할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한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유의 원칙은 자신의 자유까지 포기해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혼의 경우처럼 제3자인 자식을 출생케 한다면 이 두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제3자에 대해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단락.
자유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경우, 어린이 교육. 국가는 개인만 특별히 관련된 일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는 그 권력 행사를 주의 깊게 감독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독의 의무는 가족관계에서 거의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서 잘못 적용된 자유 개념의 대표적인 예는 어린이의 경우다. 세상의 대다수 부모는 어린이를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하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통제에 국가가 조금이라도 간섭한다면 이에 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반발과 경계심은 부모 자신에게 주어진 행동의 자유에 관한 어떠한 간섭에 대해서보다도 크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교육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부모의 의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회가 부모로 하여금 그 의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하는 사람은 이 영국에서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부모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가능한 한 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시켜서 이러한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모든 아이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면 정부는 부모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부모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도록 내버려 두고 빈민층 어린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교육비를 부담할 사람이 전혀 없는 어린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 국가가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국가 교육에 반대한다. 교육이 국가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누구 못지않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획일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개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성격과 의견,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다. 다른 모든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 때로 사회가 너무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면 적절한 제도 교육 자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학교와 대학의 운영을 직접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대규모의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형태의 사기업이 국가 안에 없을 때 정부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후원 아래 교육을 베풀 만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법률에 의해 교사들의 보수가 보장되는 한편 교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에 대한 빗나간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가 하면 부모의 법적 의무가 마땅히 필요한데도 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비단 교육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인간을 존재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생활 영역 안에서 부모가 무엇보다도 먼저 책임져야 하는 행위 중의 하나다. 이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 즉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삶을 하나의 생명에 부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이 생명이 적어도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존재에 대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얘기는 제가 유일하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구가 지나치게 많거나 그렇게 될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제한된 극소수 이상의 어린이를 출산해 그들 사이의 경쟁으로 노동의 대가를 낮아지게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보수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유럽 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결혼 당사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결혼을 금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당한 권력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법이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로 비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러한 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가의 정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6번째 단락.
정부의 간섭이 늘어날수록 자유에 대한 침해는 커진다. 나는 개인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한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마지막에 다루려고 남겨놓았다. 이것은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는 이유가 자유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들에 속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구속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에 관한 문제다. 즉, 개인 자신이 개별적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이를 처리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정부가 그 일을 하거나 정부의 감독 아래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다. 개인의 자유 침해와 관계없는 정부의 간섭에 대한 비판에는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보다는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때 매우 빈번하게 행해졌던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부당한 것이다. 둘째, 개인들의 능력을 평균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들이 정부의 관리보다 이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위해 그 일을 정부보다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의 재판 참여를 권장하고 자유롭고 대중적인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며 자발적인 단체에 의한 산업 생산과 자선 산업의 운영을 권고하는 이유이다. 물론 이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발전에 관한 문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정치 체제는 이러한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 일 없이 운영될 수도 없으며 유지될 수도 없다. 비록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에 토대를 두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영속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인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순전히 지역적인 사업은 지역민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더 큰 산업 경영은 재정적인 수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이들 지역민들의 연합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개성의 발달과 행동 양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정부의 활동은 어느 곳에서나 획일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에 반해 개인들과 자발적인 협력 단체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가장 호소력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정부 권력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키는 것은 큰 해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행사하는 기능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정부의 영향력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에 부응해 활동적이고 야심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더욱더 정부의 부속물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의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다. 만일 도로, 철도, 은행, 보험회사, 대기업, 대학, 그리고 공공자선단체가 모두 정부의 산하단체가 된다면 또는 이 모든 다양한 단체의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임명받고 봉급을 받으며 출세를 위해 정부에 의존한다면 아무리 출판의 자유가 존재하고 대중적인 입법부가 존재한다고 해도 영국은 물론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은 다만 명목뿐일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국가의 최고 두뇌들을 모두 정부 기관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한 불안을 유발할 것이다. 조직적인 협조나 넓고 포괄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모든 활동 분야가 정부의 수중에 있다면, 그리고 모든 정부 기관이 예외 없이 가장 유능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사색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폭넓은 교양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거대한 관료제 속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은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 관료들의 지도와 명령을 받으려 할 것이며 능력 있고 야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이 관료제 속에서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모두 통치 집단이 되면 조만간의 통치 집단 자체의 정신적인 활동 증진과 개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료들은 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규칙에 따라 조직체를 운영하며 그로 인해 무사한 일과 나태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자 역시 조직과 규율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료들의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집단 외부에 존재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관료 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인류의 능력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모든 일을 관료 집단이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7번째 단락, 이상적인 정부에 대한 제한. 권력은 효율성과 모순되지 않는 한 최대한 분산시키되 정보는 최대한 집중시켜 이것을 중앙으로부터 확산시켜라. 그래서 뉴 잉글랜드의 여러 주처럼 지방행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모든 업무는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독립적인 공무원에게 분담시켜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 지역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는 중앙 감독자를 두어 그가 중앙정부의 지부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이 중앙기관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종합적인 안목으로 인해 지역 정부의 사소한 편견과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상당한 권위를 갖는다. 그러나 나는 영속적인 제도로서 중앙기관의 실제 권한은 지방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률을 준수하는 정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개인의 활동과 발달을 막지 않으면서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런 활동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인들에게 억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들은 구석으로 밀어놓은 채 정부 자신이 그들의 일을 대신할 때 해악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가치다. 개인들의 정신력을 개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하고 세부적이고 사무적인 행정 수완이나 경험을 통해 얻는 능력을 중시하는 국가 또는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을 자신의 수중에 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순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그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하나는 그렇게 왜소한 국민들로는 어떤 위대한 일도 전혀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완성한 기계, 국민이건만 그 기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명목으로 국가 스스로 없애버린 활력의 부족 때문에 결국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까지 자유론을 모두 4번으로 나누어 녹음을 마쳤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유에 근거한 법의 기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이래서 고전이 필독서에 들어가나 봅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